안녕하세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10년을 함께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 모두를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40 중반이 된 여성이에요. 누군가는 지금쯤이면 자식 자랑이나 하며 남편과 오붓하게 여유롭게 살 나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조금은 특별하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결혼은 남들과 똑같이 사랑해서 결혼했고 믿어서 함께 사는 삶이었어요. 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배우자도 만났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미처 몰랐던 남편의 모습은 바로 누구보다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인 친정 쪽 일엔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면서 제 친정 일엔 유난히도 예민하게 굴던 사람이었죠. 결정적인 계기는 저의 친동생이 다치면서 일어나게 됐어요. 제 친동생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 50만 원을 동생에게 보냈어요. 그 정도는 가족이니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마치 제 전 재산을 퍼준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왜 그 돈을 줬냐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고 제 돈에서 제 동생에게 준 건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고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미 1년 전부터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말 그대로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희 가족에겐 50만 원이 그렇게도 아깝다며 눈을 부라리던 사람이 본인 부모님께는 그 큰 돈을 몰래 보내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 모든 건 남편이 경제권을 넘겨받은 이후부터 벌어진 일이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살림을 도맡겠다며 재정관리를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었어요. 저는 그래 1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제 좀 쉬자라는 마음으로 넘겨줬고요.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다시는 이런 사람과 살 수 없다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과 시댁을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에 저는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모든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기로 했어요. 정말 가관도 이런 과관이 없을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차 말씀드릴게요. 저의 기가 막힌 이혼 스토리입니다. 저희는 다른 부부들과 다를 것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남편은 공공기관 하청으로 운영되는 시설관리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적어도 월급이 밀리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었고 안정적인 수입을 꾸준히 벌어오는 편이었죠. 반면 저는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5월인 가정의 달이나 결혼식을 많이들 하시는 달은 확실히 일도 바쁘고 수입도 제법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 외에 장마철이나 비수기 때는 차이가 꽤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수입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날 없이 계속 일거리는 들어왔고 큰 생계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결혼 초부터 저희 부부의 경제권은 전적으로 제가 관리해 왔었어요. 각자 개인 지출은 따로 두되 생활비나 고정비처럼 가정을 위한 돈은 전부 제가 통합해서 관리했죠.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가 세이브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저는 돈 문제로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는 걸 누구보다 경계했어요. 돈을 왜 이렇게 써? 그걸 왜 샀어? 같은 말로 서로를 의심하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1년도 더 됐죠. 어느 날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경제권을 제가 혼자 맡아서 관리하느라 많이 신경 쓰였을 것 같다며 이제는 본인이 관리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죠. 아니 벌써 9년을 넘게 해오던 일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딱히 힘든 것도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다지 넘겨주고픈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바쁘니까 자신이 그 짐을 나눠들고 싶다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 순간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경제권을 넘겨주겠다고 해도 원래 당신이 하던 거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게 맞지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지?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저도 모르게 추궁하듯 물어봤죠. 그동안 관심도 없더니 왜 이제 와서 경제권을 넘기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주 담담하게 오히려 억울한 듯한 표정으로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건데 왜 그렇게 추궁까지 하냐며 입을 삐죽거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즈음 저희 집에도 큰돈이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몇 주간 머리가 지끈지끈할 만큼 신경을 많이 썼죠. 그걸 보고 남편이 더 걱정되었던 건가 싶기도 했었어요. 딱 시기상으로 적절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경계심이 풀렸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경제권을 넘겨준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계획에 관해 먼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엑셀 파일을 하나를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만든 가계부 양식이라고요. 거기엔 지출, 수입, 고정비, 비정기 비용까지 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매달 자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엄청나게 놀랐죠.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도 했고 전통적인 수기 다이어리를 선호하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어서 정말 스마트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지금도 손으로 쓰고 메모하면서 계획을 짜는 편인데 남편은 그걸 컴퓨터를 활용해서 쉽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 정리된 표를 보는데 한편으론 이 사람 진심으로 하려는 생각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저를 살짝 무장을 해제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도 저는 남편을 그렇게까지 계산적인 사람으로 본 적은 없었어요. 딱히 이런 부분에서 트러블도 있었던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저를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말에 달콤한 유혹처럼 빠져버린 거일지도 몰라요. 힘들었던 시기를 거치고 있었기에 누군가가 짐을 나눠들자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큰 위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제권을 넘긴 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만든 양식을 한동안 꼼꼼히 살펴봤고 남편이 정말 계획대로 하나씩 기재하고 정리하는지 지켜봤거든요. 처음엔 파일을 열 때마다 이 사람이 대체 뭘 노리고 있는 걸까?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남편은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모든 흐름을 기록해 두었고 일부러 숨기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래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이는데 못 믿을 이유가 뭐 있나 하는 마음이 생겨버렸고 남편에게 경제권을 넘기게 돼버렸어요. 물론 그 결정 뒤에도 저는 완전히 손을 떼진 않았어요. 남편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도 했고 엑셀 파일도 수시로 열어봤어요. 혹시라는 마음은 늘 있었으니까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갔어요. 오히려 남편이 숫자 관리에 능한 덕분에 더 깔끔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한편으로는 괜한 의심을 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날 도와주고 싶었던 건가 보다 하고 고마운 마음도 크게 들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제 동생의 사고 이후 산산조각이 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꼼꼼함을 다행이라 여겼고 저희 가정을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 믿음이 틀어지기 시작한 건 바로 제 친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그날부터였어요. 아침 출근길에 동생은 평소처럼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고 충격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뒤따르던 차량이 제동을 못하고 동생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정말 심정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천만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갈 만큼의 큰 사고는 아니었나 봐요. 하지만 목과 어깨를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미세 골절도 보이고 인대도 손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동생은 통화는 가능할 정도였지만 통화 중에도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병원비야 당연히 보험 처리나 실비가 되겠지만
저는 그냥 무언가라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치료받고 나면 당분간 일도 못할 테니 생활비도 걱정일 테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제 통장에 있는 50만 원을 동생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냥 잘 회복하자는 마음을 담아서요. 그러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연스럽게 동생의 사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고요. 그리고는 위로차 동생한테 50만 원 보내주었다고도 이야기하니 갑자기 목소리를 확 내리깔더니 순식간에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50만 원을 송금해? 아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50만 원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먼저 안 하고 보내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야? 처남 사고 난 건 그렇다 치고 그 돈을 왜 네 맘대로 보내냐고. 나 몰래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다쳤다니까 안쓰러워서 그랬지. 당신도 알잖아. 걔 요즘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입원까지 했는데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돈을 숨겨놔? 그때그때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보내준 거지.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남한테 돈 준 것도 아니고 가족 도와준 거잖아. 도와주긴 누가 누굴 도와줘? 우리 요즘 돈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러냐? 애들 학원비에 보험료에 대출 이자까지 아낄 생각을 해야지. 왜 남 걱정이나 하고 있냐고? 지금 상황에서 남 퍼줄 여유가 어딨어? 그리고 당신 요즘 일도 뜸해졌잖아. 벌이도 시원치 않고 일도 줄었으면서 왜 그렇게 펑펑 써대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맨날 일해? 누가 보면 내가 맨날 다른 사람한테 돈 퍼주는 줄 알겠네. 다친 동생한테 50만 원 보내줬다고 이런 말까지 들을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은 저번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님 보약 지어드렸잖아. 그 비용도 60만 원이었잖아. 그건 괜찮고 내 동생한테 위로금으로 50 주는 건 안 된다고? 너 당신이 나 몰래 어머님 보약 사드렸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 엄마는 챙길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만 챙기는 당신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줬다고. 똑같은 상황인데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너는 진짜 비교할 걸 비교해라. 우리 엄마는 나이가 있으시잖아. 몸 챙기셔야지. 그리고 장모님은 평소에도 그렇게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데 한약까지 드실 필요가 뭐 있으시냐고. 너는 어떻게 그걸 비교하고 있냐? 처남 사고도 솔직히 그냥 입원 치료 며칠하고 끝날 거 아니야? 통화했다면서. 말할 힘 있는 거면 다 나은 거 아니냐고. 내가 네 가족한테 용돈 주려고 돈 버는 줄 아냐? 당신 친정 식구들 챙기려고 이 고생 하는 거 아니라고. 땅을 파봐라. 100원이라도 나오나? 지금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우리 엄마 관절 안 좋으셔서 그렇게 병원 가라고 말씀드려도 큰돈 들어갈까봐 영양제를 억지로 버티시려고 하는 분이셔. 자식들한테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참고 계신 거라고. 근데 뭐? 한약 드실 필요가 뭐 있냐고? 나도 우리 엄마 한약 지어드리고 싶어. 나도 어머님 한약 지어드리려고 일하는 거 아니거든?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말도 앞뒤 안 가리고 막 뱉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싸울 정도로 재정이 그렇게 안 돌아가? 당신이나 나나 벌이가 냉장고 파먹어야 할 정도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발끈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아이 아침부터 기따거니 됐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돈 쓰지 마. 경제권도 나한테 넘긴 마당에 이런 큰 돈은 상의하고 보내라고. 알겠어? 이건 기본이야 기본.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식으로 막 쓰는 일 없게 해. 아니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 재정 상황 같이 보고 어디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건지 보면서 이야기해보자고. 나는 오늘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당신한테 왜 혼나야 하는지도 전혀 이해 못하겠으니까 얼마만큼 우리 집 재정 상황이 안 돌아가는지 가계부라도 보면서 이야기하자고. 통화를 끝내고 한참 동안 남편의 화를 곱씹어봐도 저는 그 감정의 진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화를 낼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설령 저에겐 납득이 가지 않아도 최소한 논리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그냥 억지 같아 보였어요. 완전 억지 그 자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화내기였고 그래서 더더욱 저 사람이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의 말투에서부터 부정할 수 없는 모양새였어요. 가족에게 위로로 보낸 50만 원. 그거 하나로 저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한다는 건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고 흐름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금액이 무리한 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몇백을 써버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서운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난 뒤부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고객 응대도 엉망이고 평소 같으면 기분 좋게 꾸몄을 꽃다발 하나도 손이 제대로 안 움직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도 불현듯 남편의 말투가 떠올라서 또 화가 한번 끓어오르고 낮의 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해서 속이 메스꺼울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분했던 건 몇 달 전 어머님께서 가벼운 감기에 걸리셨을 때 남편은 아무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한의원에 모시고 다녀왔어요. 기력 보충을 해드려야 한다며 보약을 지어드렸더라고요. 한의원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60만 원이었고요. 말도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결제하고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날 저도 속으로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이걸 결제했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죠. 괜히 말 꺼냈다가 서로 기분만 상하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냥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해드린 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남편이 평소에 자주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도 아니니 재정상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사용했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긴 거였어요. 그때 저는 화도 안 냈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다음에 우리 엄마나 동생에게 뭔가 필요하면 조금 도와줘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정말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상대가 내 가족을 존중하면 나도 그쪽 가족을 존중하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왜 상의 없이 돈을 써라든가 다음부턴 말하고 해 같은 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냥 넘겼고 좋게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땠나요? 그렇게 본인이 먼저 했던 행동은 온데간데 없이 까먹어버리고는 제가 동생에게 50만 원을 보냈다고 저렇게 펄쩍 뛰고 있고 온갖 핀잔과 화를 퍼부는 모습을 보니 실망을 넘어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쪼잔하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속은 끓고 머릿속은 복잡했고 내가 진짜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다가도 아무리 곱씹어봐도 저는 정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마침표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속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쯤은 싸우더라도 서로의 속마음을 다 꺼내놓고 대면해야겠다고요. 제가 몰랐던 남편의 속사정이 있다면 그걸 들어야만 이 답답함이 해소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저랑 비슷한 시간쯤 퇴근을 했고 저희는 거의 동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분이 안 풀린 게 맞는지 표정부터가 아주 살벌했어요. 평소엔 퇴근하면 곧바로 씻으러 가던 남편이 그날은 식탁에 앉더니 곧바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희는 2차 언쟁이 다시 시작됐었어요. 50만 원이 당신한텐 애 이름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쓱 보내놓고 통보만 하면 끝이냐고. 경제권 넘긴 게 언제인데 아직도 네 마음대로 지출을 결정하냐고. 내가 이 돈 관리하느라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있는지 알아? 네 행동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다 망쳤다고. 처남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그 얘기야? 아니 누가 들으면 돈 500이라도 준 줄 알겠네 정말. 고작 50만 원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지 내가 더 이해가 안 가. 그래 좋아. 그렇게 말할 거면 우리 집 재정 상황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고. 노트북 가지고 와서 엑셀 파일 열어봐.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건지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자고. 내가 보기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거든? 당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이유가 뭔지 난 그거부터 알아야겠어. 뭘 또 굳이 보자는 거야? 뻔히 알잖아. 지금 지출 구조도 그렇고 돌아가는 형편도 뻔한데 애들 학원비에 보험료에 생활비에다가 다음 달 결혼식도 줄줄이지. 가족 행사도 있어서 우리가 모셔야 할 텐데 매달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 생각도 안 하고 돈부터 쓰니까 그렇지. 쓸 때는 쉽게 쓰지만 그게 다 쌓인다고. 당신은 가계부도 썼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돈을 쓰냐? 이걸 굳이 파일로 확인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난 더 어이없다.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뻔히 알잖아. 그걸 못 믿겠다는 거야 지금? 당연히 못 믿지.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너무 수상하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구는 건데?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거야. 그깟 50만 원이 그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킬 일이냐고. 차라리 재정이 빵꾸 났다거나 적자가 났다거나 했으면 이해라도 하지. 근데 자네도 그대로고 돈도 문제였고. 그럼 뭐가 문제냐고. 혹시 엑셀에 적힌 거랑 실제 금액이랑 다르기라도 한 거야?
당신 지금 뭐 숨기고 있어? 무슨 헛소리야. 누가 뭘 숨겨? 누가 다르다고 했어? 잔액은 그대로라고. 엑셀에도 입력된 그대로고 통장에 들어있는 것도 딱 그만큼이라고. 그냥 아끼자는 거야. 아끼자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지출 많고 여유 있게 움직이자고 말하는 거라고. 나 혼자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내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자꾸 뭘 보여달라는 거야? 난 그냥 우리 집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려고 한 것뿐이라고. 당신 행동이 안 건전하니까 하는 말 아니야. 아끼자는 사람이 감기 한번 걸리시는 어머님 한약은 왜 말도 없이 60만 원이나 쓰는데? 당신의 그 이기적인 행동에 나도 속으로 나도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게 만든 사람은 당신이야. 다 됐고 핸드폰도 꺼내봐. 통장 잔액이랑 엑셀 파일이랑 일치하는지 지금 직접 확인해 볼게. 됐다고. 뭘 자꾸 보려고 그래? 사람 미치게 하네 진짜. 여기 엑셀에 다 적혀 있잖아. 고정 지출, 유동 지출, 잔액까지 다. 이거 그대로라고. 엑셀 파일만 보면 되는데 왜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잖아. 진짜 기가 막히네. 다 이 안에 있어.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보면 되잖아. 이걸 보라고.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뭔데? 이제는 말까지 돌리네. 엑셀 가계부 조작이라도 했니? 솔직히 말해. 당신 그 돈에 손댔지. 그래서 경제권 넘기라고 한 거지? 핸드폰 줘봐. 얼른 줘보라고. 정말 한바탕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말 그대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아이들이 같은 방과후 수업을 듣는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저녁까지 먹고 오겠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 상황을 아이들이 봤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날은 아이들이 없었던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의 핸드폰을 반강제로 뺏어 들었어요. 좀 뜬금없이 웃긴 이야기지만요. 사실 제가 꽃을 다루는 일을 오래 했지만 젊은 시절에 주짓수를 몇 년간 취미로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삐쩍 마르고 강단도 없어 보이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압하기에 그리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말로 안 통하는 순간 바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순식간에 손을 제압하고 핸드폰을 낚아챘죠. 그렇게 핸드폰을 확보한 뒤 저는 바로 비밀번호를 눌렀고 금융 어플을 열었어요. 당당한 사람이면 숨길 이유도 없고 보여주지 않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말리려 드는데 더 에너지를 쏟고 있었어요. 아니 감출 게 없으면 어디 한번 봐라 한마디 하면 될 일을 왜 이리 난리를 치는지. 그러니 더 수상하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더 보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집착과 저항이 바로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제가 가진 감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제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슬슬 기가 죽은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 눈을 못 마주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엑셀 파일에 적혀있는 계좌별 금액과 실제 잔액을 비교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상했던 금액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의 어플을 더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내역이 딱 걸리는 거예요.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계좌였어요.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손을 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물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남편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달싹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이내 어이없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제 이성이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남편의 쇄골을 있는 힘껏 꾹 눌러버렸어요. 살짝 눌러도 아픈 부위예요. 저는 남편에게 바른 대로 똑바로 말하라며 눈에 불을 켜고 이야기했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은 폭력은 쓰지 말자며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답니다. 기가 차서. 그 사람이 꺼낸 얘기는 정말 그 자리에서 제가 과부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진짜 반쯤 죽여놓고 싶었거든요. 남편의 말은 이랬어요. 아버님이 퇴직하신 후 두 분이 다 수입이 넉넉하지 못하셔서 본인 눈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본인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님 계좌로 저 몰래 송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진 그래요. 이해할 여지가 전혀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딱 제가 경제권을 넘겨준 직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말 다 했죠. 남편은 경제권을 도와주겠다라며 넘겨받았고
그 직후부터는 그걸 무기로 저 몰래 돈을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선 속수무책으로 눈 가리고 코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벌써 1년째였다니 웃음밖에 안 나왔죠. 경제권을 넘겨준 초반 석 달 동안은 저도 나름 꼼꼼하게 통장을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대조했고 의심 가는 항목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땐 미처 몰랐어요. 남편이 매달 다른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서 통장을 채운 후 지출 내역에 맞춰 파일을 정리하고 다시 그 친구에게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쇼를 벌이고 있었다는 걸요. 한 달엔 100, 다음 달엔 200. 그렇게 반복해서 빌려가며 엑셀 수치를 조작했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 이런 노력의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차라리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으면요. 저는 그럼 양쪽 부모님께 반반씩 드리자는 제안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그거라면 저도 오케이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저희 친정에도 드리자고 할까봐 이 사실을 숨겼다고 아주 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이 찌질한 고백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힘들게 지내세요. 아버지는 퇴직 후 경비 일을 하시고 어머님은 관절이 성치 않으셔서 매일 통증을 안고 계세요. 그런데도 병원은 돈 아까워 안 가시고 자식한테 부담 안 주려고 혼자 앓고 계신데 이런 분들한테는 1원도 못 보내게 하면서 본인 가족은 안쓰럽다고 마음이 간다고 그렇게 매달 송금을 하다니 저에겐 더는 남편이 아닌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사랑이고 정이고 다 떠나서 기본적인 공정함조차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본인 가족은 아프면 약도 지어주고 돈도 보내주고 제 가족은 사고가 나도 입원을 해도 왜 돈 보내주냐고 화부터 내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날 남편의 비밀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 앞으로 일절 중단하거나 아니면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드릴 것 둘 중 하나로 하자고요.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은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겠대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본인 가족만 가족이고 우리 가족은 가족으로도 생각 안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짜증이 너무 치밀어 올랐어요. 본인 엄마만 엄마인가요? 저희 부모님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앞에 서 있으니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말을 툭 던지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알아서 하랬어요. 이 사람하고 말로 설득하는 데 시간을 쓰느니 그냥 직접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저한테 거짓말을 했고 속였고 기만했잖아요. 저는 그 대가를 그 시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이면 시부모님도 결국은 남이죠.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3년 전 어머님이 집 인테리어를 바꾸시고 싶으시다 한참 말을 꺼냈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바꿔야 할 정도는 아닌 집이었어요. 집이 오래됐다고 해도 화장실 정도만 수리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은 주방이 좁다, 아일랜드 식탁이 필요하다, 타일색이 너무 촌스럽다.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또 저희가 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적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공사비가 대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남편은 그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쓸 생각이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엔 가만히 있지 않았죠. 화장실만 고치면 5,600이면 충분한 공사였고 솔직히 주방은 어머님의 개인적인 취향 문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신 발언했어요. 화장실만 수리하시라고요. 주방은 아직 괜찮아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해드릴 생각 없다고. 정 부족하시면 빌려드리는 거로 하자니 남편이 또 막 저를 설득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형편이 있을 때 해드리는 게 어떻겠냐며 효도란 효도는 혼자 다 사려길래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타협이라곤 일절 없었죠.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드리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지었었어요. 왜냐면 혹시나 남편이 뒤로 돌아서 어머님께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해드린다 같은 말로 이야기할까 봐서요. 어머님께도 당연히 말씀드렸죠. 빌려드리겠다고요. 표정이 참 뭐랄까 떨떠름해서 하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줄 거면 그냥 주지라는 표정이 얼굴에 다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효도야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건 진심이 담겨야 의미가 있는 거고 억지로 뜯어내듯 가져가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공사는 욕심이었어요. 꼭 필요한 수리가 아니라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사치였거든요. 그럼 그건 본인들이 감당하셔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 명의로 2천만 원을 빌려드린 걸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빌려드린 돈 이제 돌려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빌려드린 인테리어 비용 혹시 조금씩이라도 갚아주실 수 있냐고요. 최근에 사고 난 제 동생 위로금을 챙겨주고 싶고 요즘 좀 여유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선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그럼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에겐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별말 없이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비밀 그렇게 오래 유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매달 50만 원씩 어머님께 입금받기 시작했고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친정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남편이 저 몰래 어머니께 100만 원씩 보내던 구조가 이젠 어떻게 바뀐 거냐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드린 돈이 저에게 돌아왔고 그 돈은 그대로 저희 어머니께로 간 거예요. 깔끔하죠? 저는 받은 돈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이제야 진짜 공평해진 거예요.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셈이니까요. 남편 몰래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시작했는데 석 달쯤 지나 남편이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처럼 아주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말했죠. 당신한테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서 못 갚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 말에 남편은 저를 못됐다, 정신 나갔다며 별의별 욕을 다 했지만 저는 갚을 건 갚아야 한다고 맞받아쳤어요. 그리고는 결국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저는 다음날 시댁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예전에도 아버님이 퇴직 후 개인 택시를 하신다기에 남편의 반강요로 차량 비용까지 보태드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개인용으로만 사용 중이었고 저는 그 차라도 회수하겠다는 결심으로 시댁 문 앞에 섰어요.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저는 단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님을 뵙자마자 말했어요. 아버님, 차키 좀 주세요. 그 말을 꺼낸 순간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고 아버님은 무슨 소리냐며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갑자기 차키를? 왜? 무슨 일인데? 라며 아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차 저희가 퇴직 선물로 무리하게 마련해드린 거 아시죠? 근데 리모델링 하실 때 저희한테 또 2천만 원 빌려가셔놓고 기환이 아빠한테서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받고 계셨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요. 아직 어머님께 돌려받을 게 많은데 남편은 난리를 부리니 그 차라도 제가 회수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어차피 차 안 쓰시잖아요. 택시 일도 안 하시고 나들이용으로만 타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마련한 건 그런 용도가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어머님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지금 와서 왜? 너희가 좋다고 해준 거잖아. 그걸 왜 인제 와서 돌려달라고 해? 그 어머님의 그 아들인 기분이었어요. 저는 정색을 하며 딱 잘라 말했죠. 그럼 그 2천만 원 현금으로 주세요.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차든 현금이든 아니면 그동안 드린 돈이랑 그 차값 포함해서 정산서 만들어서 변호사랑 얘기하던가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말을 잃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아버님 차키를 냉큼 들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차를 몰고 곧장 동탄집으로 돌아갔죠. 며칠 외박할 생각에 짐을 쌌어요. 아이들 여벌옷과 조금의 짐들도 챙기고요. 그리고는 아이들 학교로 가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결석 신고서를 작성하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곧바로 광주에 있는 저희 친정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휴대전화를 꺼버렸어요. 며칠 동안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고 문자는 읽지도 않으려고요. 아이들 핸드폰에도 시댁 가족들 번호는 전부 잠시 차단해뒀어요. 연락도 못하게요. 그렇게 완전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사라져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도 저도 없는 모습을 보면 아마 펄쩍 뛰고 난리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분명히 알아야 했기에 그렇게 대찬 행동을 했던 거예요. 고작 돈 50만 원의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광주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한없이 즐거워했고 저도 오랜만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유와 휴식을 즐겼어요.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휴식이었는지도 몰라요. 아이들 등교 날짜가 다가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와서 핸드폰을 켜는데 한 1시간은 진동이 끊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밀려있던 문자와 부재중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그 며칠 사이 시댁과 남편은 완전히 뒤집혔던 모양이에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총동원된 문자들이 메시지함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애들은 어디 있냐? 차는 왜 가져갔냐?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억울한 언변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읽지도 않았어요. 답변할 가치도 없었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남겨진 연락이 돈 다 갚겠다였어요. 웃기죠? 그간 없다고, 형편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제가 잠적을 하고 나니까 그간 없던 돈이 어디선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안 주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시댁은 결국 저한테 빌린 2천만 원 3차례에 나눠 모두 입금했더라고요. 적립금이라는 이름으로 맞춰 보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자로 지금껏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이러시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자기들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상황.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건 인식하지 못하면서요. 돈을 다 받은 다음 저는 조용히 마지막 한 통의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에게요. 나 이제 집으로 애들이랑 갈 거야. 당신이랑 더 할 말 없으니까 이혼 준비해. 이제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살 거야. 당신은 넘볼 생각도 하지 마. 지금까지 키워온 것도 나고 앞으로 책임질 것도 나야. 아이들 양육권 가지고 말씨름할 생각이라면 이번엔 나랑 몸싸움이라도 겨룰 생각으로 입 밖에 꺼내야 할 거야. 꼴도 보기 싫고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알아서 당신이 집에서 나가. 좋은 말로 할 때 집에 도착했을 때 당신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애들 앞에서 망신당할 줄 알아. 라고요. 저는 정말 살기를 가득 담아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감정을 다 끌어올려서 답장했죠.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가는 순간이었고 그 문자를 보내는 저에겐 남편을 향한 어떤 미련이나 후회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정말 단 하나도요. 그렇게 문자를 보낸 뒤 한참을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의 답장이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작을 먼저 해놓고 끝내려 하니 인제 와서 억울한 척하고 있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짜증이 확 밀려왔어요. 늘 그렇죠. 자신이 한 행동은 싹 잊고 결과만 보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 말에 더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고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장을 보낸 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살아있지 못하게 해버린댔어요. 청취자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아서 최대한 순화해서 적은 거예요. 아무튼 그랬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또 끊기더라고요. 아마 제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겠죠. 몇 시간 뒤 저는 짐을 챙겨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다행히 남편은 집에 없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 사람 얼굴을 봤다면 어떤 말과 행동이 튀어나왔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감정의 한계점은 한참 전에 넘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법률 상담 예약도 하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했죠. 예전 같았으면 그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것조차 생각 못했을 텐데 사람이 한 번에 정이 떨어져 나가고 큰 실망을 하게 되니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모든 감정이 지나가고 나니 역시 남은 건 오직 실행력뿐이었어요. 며칠 뒤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 이혼 사유,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증빙 자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제가 그간 정리해둔 카톡 내용이며 통장 거래 내역, 엑셀 파일의 증거들, 그리고
시댁에 돈을 보냈던 기록과 입금 내역. 저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정리했어요. 남편은 초반엔 황당해하면서도 무시하려 드는 거예요. 이런다고 제 뜻대로 다 되겠냐고요. 변호사 써봤자 결국 시간 낭비 아니냐는 말을 내뱉는데 싹 무시하고 진짜 서류가 오가고 조정 신청이 접수되자 슬슬 태도가 바뀌더니 결국 매달리며 사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 줄 알았대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까지는 본인도 진짜 생각을 못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이혼까진 아니었다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나 싶었어요. 제 입만 아프지. 제겐 남편의 어떠한 호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아요. 다들 아실걸요? 그걸 알면서도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물론 세상에 많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착한 실수는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잠깐의 정 때문에 또다시 같은 문제로 고통받을 게 뻔하잖아요. 이렇게 단호하게 마음 정리하지 않으면 고생은 저만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저희는 몇 번의 조정 과정을 거쳤고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아이들은 제 곁에 있어요. 남편도 별다른 이유는 제기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기가 아이들을 저만큼이나 키울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겠죠.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아빠라는 이름으로 옆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죠. 양육비는 정해진 금액으로 합의했어요. 제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는 만큼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사실 그조차도 저는 큰 기대 안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빠뜨리는 날은 정말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저의 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집에서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본래의 고향인 광주로 내려왔거든요. 기존의 가게를 정리하고 오히려 더 새로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관심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이혼의 진짜 가치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큰 혹이 하나 떨어져 나간 기분이 들어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잘라낼 건 잘라내고 지켜야 할 건 끝까지 지켜야죠. 참,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아야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골칫거리도 없겠다.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의 길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